2장 이제 선천 면역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고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3장 후반부에는 염증 안 싫어 현수이 현수이가 마음에 들어서 현수이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3장 마무리에는 염증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질문은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필요하면 객관식을 할 테니까. 자, 나는 누굴까요? 면역세포, 선천 면역과 관련된 또는 뭐 적응 면역도 조금 일부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나는 누구일까요? 면역체를 인식하고 또 외부 항원을 제시하여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포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면역체를 인식하고 외부 항원을 제시하여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포는 오, 그러니까 쉬운 걸 했잖아. 자, 잘했어요. 수지선 세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선천성 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포들을 쭉 나열했었는데요. 뭐 호중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NK 세포 쭉 나열했었는데 수지성 세포가 정답입니다. 그 중에 뭐 탐식만 주로 하는 세포 있고 우리가 뭐 여기서 제일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 그 MSC2를 발현하는 세포들 첫 번째 수지성 세포 그다음에 매크로페이지 그다음에 B셀이었죠. 그 세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 지금 4시 34분이니까 4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TLR 리셉터예요. 선천 면역에서 이것이 패스토제닉인지 이것이 데인저한 건지 그리고 외부 물질인지를 레커그니션 인지하는 어떤 수용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거죠. 그래서 톨라이크 리셉터가 일본부터 쭉 있잖아요. 9가지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톨라이크 리셉터 2 뭘까요?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인식하는 것은 펩티도 글리칸이에요. 그러니까 펩티도 글리칸이고 그다음에 톨 라이크 리셉터 4는 LPS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톨 라이크 리셉터 2가 인지하는 펩티드 글리칸은 그람 파지티브의 대표적인 셀월의 요소잖아요. 그리고 톨 라이크 리셉터 4 같은 게 LPS니까 그람 네거티브가 발현하는 대표적인 셀월의 한 컴포넌트니까 적어도 톨라이크 리셉터 2, 4가 얘 리간드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는 톨라이크 리셉터 3하고 5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톨라이크 리셉터 3는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식을 해요. 더블 스트랜드 RNA. 물론 이제 어떤 것은 톨라이크 리셉터 중에 셀 멤브레인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쪽에 있는 엔도솜에 존재하는 리셉터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톨라이크 리셉터의 리간드가 뭔가 그 톨라이크 리셉터 3의 리간드는 더블 스트랜드 RNA이고 그 다음에 톨라이크 리셉터 5는 뭐냐면 플라겔렌 우리 왜 세포가 움직인다고 할 때 주위에 모터가 꼬리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길다랗게 된 건 플라젤렌. 그 다음에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실리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플라겔린은 톨라이크 리셉터 5를 인식하는 걸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톨라이크 리셉터의 세포 내 여러 가지
시그널링 패스웨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면역학에서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은 생화학적 어떤 기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톨라이크 리셉터 2, 3, 4, 5가 인식하는 어, 이거를 리간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파트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염증 반응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 화면상에 떠 있는 이 그림을 좀 많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조직에 상해가 가 있거나 또는 조직의 상해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못에 찔렸다 합시다. 그럼 못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못에 미생물이 마이크로브스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펙션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이 조직의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라든지 선천면역과 관련된 것들이 혈관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염증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혈구의 면역세포가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가 조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그래 우리가 보통 엑스트라베시에이션 혈관 외 유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엑스트라베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투과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호중구긴 한데 호중구가 빠져나가려면 호중구 외에도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다른 백혈구들이 빠져나오게 되긴 하지만 호중구가 빠져나오려면 여기에 여기에 투과성들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 매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보면 수지상 세포나 또는 매크로페이지가 요거를 탐식을 하거나 인식을 해서 결국 뭘 내냐면 케모카인, 뭐 사이토카인 또는 이 아라키노이 애시드로부터 유래되는 류코트리엔 또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의 프로덕트인 프로스타글란딘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얘기했던 케모카인, 아라키노닉 애시드에서 유래된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류코트리엔이 혈관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혈관에 이런 부분이 느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퍼미빌리티가 약해지기 때문에 퍼미빌리티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혈관에 있는 백혈구가 빠져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혈관의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보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염증 반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면역세포가 혈관 내로 유출이 되는데 그냥 빠져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얘가 뭐 롤링, 구르기,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혈관의 유출, 이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인자로서 이건 캔서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혈관에서 캔서 세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일부분에서 혈액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펩티드 글리 아까 내가 질문 잘했어. 지금 봤네. 이게 좀 버퍼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질문하고도 한참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의진이 고맙고 그래서 이게 일단 백혈구가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혈장율에 여러 염증 인자들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책에 한번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째 브래드키닌 그거는 또 국시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책에 보면 혈장률의 염증 인자들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 브래드키닌. 두 번째가 혈액 응고계. 그리고 세 번째가 피브린 분해계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채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뭐 이런 염증 유래 인자들은 결국은 대부분의 이제 기능들이 뭐냐면 이 혈관의 퍼미빌리티를 증가시켜서 이런 혈장 유래 인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증가시켜서 이제 백혈구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케모칸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이게 되면 여기서 염증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메스셀이 있으면 이 보체에 의해서 디그래놀레이션 돼서 히스타민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인자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혈구가 빠져나오기에는 아까 잠깐 놓쳤는데 구르기하고 정지하고 혈관 외 바깥으로 나오려면 다양한 셀 어드헤전 몰레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앞에 보면 인테그린이 있었고요, 아이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렉틴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가 뭐였더라? 음, 음. 그래서 셀 인터랙션에 관련된 뮤신 라이크 패밀리인데, 셀 인터랙션과 관련된 여러 단백질들이 관여하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서로 그 내피세포랑 백혈구와 인터랙션 하면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제 혈관의 퍼메빌리티가 좀 약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타고 이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다양한 그 셀 인터랙션에 관련된 인자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혈장 유래 염증 인자들, 아까 브래드킨인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이게 선천 면역에 대한 걸 쭉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지금 혈장 유래 염증 인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항염증제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항염증제 첫 번째 게 뭐냐면 항체 치료법이죠. 왜냐하면 혈구가 빠져나오는 엑스트라 베세이션 혈관 외에 유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들이 결국 아까 인테그린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 아이캠 같은 거, 그러니까 셀 인터랙션에 관련된 단백질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1분 남았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체를 처리를 하면 이런 어떤 부착 분자들, 아이캠, 그다음 인테그린에 대한 항체를 처리하면 내피세포하고 백혈구하고의 인터랙션이 줄어들 것이니까 혈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근데 뭐 적당한 염증은 상관없는데 이게 만성이나 또는 굉장히 과한 염증이 되면 조직에 데미지를 주니까 이런 항체를 처리함으로써 염증을 저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티코스테로이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프레드니솔론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이거의 이제 기전을 보면 알카파비 전사를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NF-카파비의 활성을, 트랜스크립션 전사 활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NF-카파비가 T세포 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데, NF-카파비가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들의 발현을 억제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쓸 때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마지막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쓰죠. 뭐 칵스 억제제, 더 나아가서 류코트리나 럭스 억제제 쓰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칵스2 스페시픽 이니비터는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을 일으켜서 어느 순간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2, 3장에서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혈장 유래 염증 인자들하고 항염증제에 대한 내용만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선천 면역과 관련된 그 각 세포들의 역할들 뭐 이런 것들만 조금 특이한 어떤 특징 같은 것들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있어봐, 지금 32분 초과했네. 자, 이상으로 2장, 3장 요약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